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상담학과 이경은입니다. 저는 알코올 그리고 물질 의존 이런 관련한 정신병리와 범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물과 알코올 중독 정신건강위험군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요. 아무런 중독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약물 중독이 있거나 약물 중독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또 되어 있고, 또 알코올 의존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알코올 의존만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또 정신건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좀 심각한 건 약물 중독 그리고 알코올 의존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무런 중독이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정신건강 측정 영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례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물 중독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꽤 많은 영역에서 10%에서 20-30%까지 정신건강 영역에서 좀 위험군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 알코올이 있는 경우에 생각보다 약물 중독보다 더 많은 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고 좀 양상이 좀 다양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약물 중독과 알코올 의존은 정말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좀 양상이 좀 다르다 싶어서 알코올과 마약 요쪽에 지능 검사를 해봤더니 알코올이랑 약물이랑 평균 전체 지능을 봤더니 알코올 중독이 좀 더 낮아요. 약물 집단보다. 더 자세히 봤더니 언어성 지능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103점, 104점 평균이 이래요. 평균이 100인데 근데 뭐가 차이가 났나 했더니 동작성 지능에서 차이가 납니다. 알코올 집단에서는 98이 나왔고요. 약물에서는 108이 나왔어요. 월등히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구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지능검사 프로파일인데요. 이제 웨이즈가 사실 더 다양한 소검사 영역으로 있긴 하지만 크게 언어성과 동작성으로만 보자면 위스크 3 기준처럼, 근데 언어성에서 숫자하고 산수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가 알코올 집단이에요. 근데 마약 집단보다 점수가 좀 떨어져요. 의미가 있게끔. 그리고 대다수의 모든 동작성 검사에서는 다 차이가 알코올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랑 마약이랑 이렇게 지능 검사를 봤을 때 저는 마약이 더 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마약이 알코올 집단보다 점수가 더 좋고 알코올이 더 점수가 낮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봐도 월등히 프로파일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다를까 하고서 알아봤더니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는 알코올로 인한 우방구 손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뇌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그래서 동작성 점수가 이렇게 저하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동작성이 이제 어떤 학습과 이런 것보다는 문제의 대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마약보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성 안에 있는 숫자 외우기, 산수, 요거는 이제 문제를 듣고 하는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많이 혼란되다 보니까 점수가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MMPI를 볼게요. MMPI에서도 알코올 집단과 약물 의존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도 안에는 고통감을 호소하는 F, 방어하는 K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인상촉도 1번, 2번, 3번, 6번, 7번, 8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척도에서 이제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특성일까? 성격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뭐가 다를까? 그걸 분석하자면 알코올 의존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자극에 굉장히 과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 제가 나를 험담할지도 몰라 하는 그런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철회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든 정서를 다 느끼기 힘드니까 억압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불안정해지잖아요. 자아 기능이 약화돼서 결국에는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능력도 결여되고 K척도 낮아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물 의존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피상적으로 맺으면서 좀 대인관계 불안이나 우울은 또 크게 경험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래서 지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성격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도 어떤 약물에 따른 그런 성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병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알코올 중독이나 물질 사용 장애 같은 경우는 다른 정신 질환이랑 함께 다 같이 발병할 확률이 높대요. 심지어 물질 사용이 있으면 알코올 가질 확률 5배, 7배 높고, 불법 약물을 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사회적으로 좀 용인될 수 있는 술을 마셔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전이 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진단으로 물질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단순히 예를 들어 우울증, 단순히 뭐 물질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복합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뇌 손상 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더 중독되기 쉽고. 그래서 이중 진단 굉장히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치료적으로 개입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마약 때문에 너무 많은 그런 골머리를 썩으면서 단순히 처벌을 하지 말고 중간 처벌을 활성화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판사, 검사, 보호관찰관이 함께 세트로 어, 너가 치료를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줄게, 치료를 다 받고 나면 감형해줄게 하는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 단속국이라고 해서 DEA를 이제 두고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일원화된 어떤 그런 원스톱 체계를 검찰청 별개로 냅두게 됐어요. 자세히 보면 대통령 밑으로 마약 퇴치 대통령위원회가 있고, 그 밑으로 국가마약류 통제 정책 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각각의 그런 영역 기관들, 그리고 이제 수사 쪽 하는 FBI, 그리고 이제 마약을 담당하는 DEA,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좀 마약에 좀 중점을 둔 단속 체계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가 우선 과제로 뒀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두고 힘을 많이 실어놨다는 건데, DEA에서는 애초에 예방이 되게끔 해야 된다, 마약류를 예방시켜야 된다, 이런 사업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끊고 재활이 될 수 있도록 치료에 중점을 두고, 마약류 시장이 없어질 수 있게끔 시장을 제거하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면서 너무 급하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법원도 마약 법원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1989년쯤에 이제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런 거 설립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이제 이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재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이제 내려주는 그런 법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법리학적 관점에서 치료가 되게끔 회복적 사법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A뿐만이 아니라 법원조차도 이렇게 설립을 하였고요. 이제 국내는 한국에서는 사실 이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직이 좀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 경찰 같이 이제 공조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DEA처럼 막뭐 법원처럼 좀 초국가적으로 일원화한 원스톱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종 그리고 임시 마약류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아직 미비해서 그 부분을 좀 세분화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치료와 재활 시설을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좀 치료도 되고 또 반복하지 않도록 감독과 관리가 되는 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이제 투약을 한 경우에는 이제 치료 재활에 입소해서 이제 그걸 끊어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의존성이 심각한 마약류 중독자는 전문 지정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재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감독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각도로 전인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독 질환은 다른 중독으로 되게 전이가 쉽다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중적 교차 중독에도 관심을 둬야 합니다. 마약류 사범의 정신질환 발병은 약물과 알코올에 따른 차이 이외에 사용하는 약물 종류에 따라서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집단 구분을 세분화하게 해야 돼요. 헤로인이냐 뭐냐 알코올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단순 투약 사범은 이제 교도소 수감이나 의료적 치료 보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강박장애 이런 공종병리 가능성도 되게 크다고 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존병리가 앞으로 당신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스스로가 좀 예방하고 불안할 때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고, 너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치료를 받으면 나아져 하는 걸 계속 서포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중독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바로 약 처방하는 게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